자, 조용하시고요. 자, 이제 생물의 진화 파트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파트. 책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28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 엄청 추워졌는데. 아, 윤서, 날씨가 갑자기 왜 추워진 것 같지? 날씨가 왜 추워졌죠? 갑자기? 이유 모르죠? 지우, 날씨가 왜 추워졌지 갑자기? 이유 알아요? 방금 춥다는데. 아니, 춥잖아 갑자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좀 따뜻했는데 오늘은 어제하고 오늘 조금 춥잖아. 쌀쌀하잖아. 네. 왜 쌀쌀해? 왜 날씨가 추워졌는지 알고 있어요? 경관이 알고 있나? 온도가 내가 에이, 과학적인 그걸 내야 돼. 과학적인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며칠 사이에 3월 후반부인데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이유는 오센트리 아닙니다. 아니에요? 크리스마스가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에 추워진 거죠. 예. 예,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크리스마스가 합니다. 그러니까 8월이 더 추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6월이 명한가요? 8월에 더운 거는 크리스마스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더워지는 거고요. 무슨 소리세요? 8월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점점 멀어지니까. 멀어져요. 크리스마스? 사실 또 다른 크리스마스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보십시오. 야, 진짜 주머니 안 와. 나이스. 저기 소희는 책 있으면 28페이지 진화 파트 그때 한번 배웠을 거야. 한번 더 이번에 시험 범위 들어가니까 자 진화 파트부터 하겠습니다. 주머니 오면 수업하는 게 어떨까? 자 먼저 생명의 탄생 저번에 이 부분 제가 설명했었는데 이 생물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한 이론이 바로 생물의 탄생 이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의 탄생 관련해서 그러니까 생명체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설명한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좀 제일 중요해요.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연 발생설이 있고요. 자연 발생설이 있고 그 다음에 생물 속생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만들어지는데 생물이 아닌 무생물에서 생물이 비롯됐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 속생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생물에서 비롯된다라는 이론이 바로 생물 속생설이에요. 여기 두 가지가 부딪혔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자연 발생설은 틀렸고요. 생물 속생설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 속생설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파스텔 실험이라고 해서 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 밑에 그림이 나와 맨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지자도 보면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뭐 주는 의미 별로 없습니다.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생물은 생물에서 비롯되는데 그러면 생물에서 생물이 비롯되고 계속 이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걸 가지고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무생물로부터 생물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럼 그 과정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논란이 부딪힐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외래 유래설,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가 왔다, 열수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은 오팔의 가설이라고 하거든요. 오팔의 가설이라고 배우는데 이 오팔의 가설을 화학합성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오팔의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처음에 우리 지구상에 무기물이 있고요. 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성됐고요. 이 유기물에 의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화학합성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무기물이 어떻게 유기물을 갖고 있는가에서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밀러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무기물을 통해서 이 무기물들이 유기물을 만들어질 수 있다. 반드시 생명체 내에서 효소의 작용이 아닌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무기물이 유기물을 합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또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이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생명체가 이제 진화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이 생명체가 어떤 단계에 걸쳐서 진화했는가, 이걸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편의 가설은 지구가 약 한 50억 년 전, 한 48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생명체가 없다가 처음으로 생명체가 만들어진 과정인데, 그 당시에 지구 원시 지구라고 부르고요. 그 당시 우리 지구를 갖다 대기를 원시 대기라고 불러요. 원시 대기. 그러니까 지금의 대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시 대기의 성분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원시 대기는 그 당시 뭐 수증기라든가, 그 다음에 암모니아라든가, 메탄, 이런 기체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아르곤가스라든가 이산화탄소 이런 기체로 되어 있지 않고 수증기, 뭐 암모니아, 메테인 이런 환원성 기체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체를 좀 어려운 말로 환원성 기체라고 해요. 환원성 기체라고 하고, 이 환원성 기체로 가득 찬 이 원시 대기는 굉장히 대기가 불안정했어.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는 강력한 자외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가 불안정하니까 번개도 번쩍번쩍 치고 여러 가지 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됐는데, 이러한 환원성 기체, 그러니까 원시 대기가 화학 반응을 해요. 그래서 간단한 유기물을 만듭니다. 간단한 유기물을 합성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적은 이 원시 대기라고 하는 것은 무기물인데, 이런 무기물들이 비록 간단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간단한 유기물로 합성이 돼요.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간단한 유기물이 바로 뭐냐면, 뭐 예를 든다면 아미노산이라든가 또는 각종 유기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무기물이 유기물 합성되기 위해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생체 내에서 이런 것도 아니고 많은 에너지가 어떻게 공급될 수 있냐? 이때 이 에너지의 공급 원이 바로 뭐냐면 자연방정,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지구에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는 강력한 자외선이 있었어. 이렇게 자외선이 비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자연방정, 번개 번쩍번쩍 치는 거, 그 다음에 강력한 자외선에 의해서 이런 무기물들이 생체 내에서 효소의 작용 없이 간단한 유기물로 합성됐다는 얘기지.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반문을 표했어요. 어떻게 생명체 내에서 효소의 도움 없이 어떻게 무기물이 유기물로 합성될 수 있냐?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많은 학자들이 반대를 했고요. 이거를 직접 실험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이걸 증명해요. 자, 이 밀러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물이 담긴 둥근 플러스크 안에다가 암모니아라든가 메테인이라든가 이런 환원성 기체를 집어넣는 다음에 고압 전류를 흘려줬어요. 고압 전류를 흘려줬더니 그 물 속에 이렇게 아미노산이라든가 각종 유기산 같은 유기물들이 합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실험입니다. 그 실험이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 2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 밀러의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둥근 플라스크 안에다가 메테인, 암모니아, 수증기, 수소와 같은 그런 환원성 기체를 집어넣고 전기를 바짝바짝 줬죠. 자연 방정을 줬더니 그 결과 간단한 유기물들이 합성됐다라고 하면서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에서 증명을 했고요. 이 간단한 유기물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농축 과정을 거칩니다. 농축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저분자 유기물들이 물속에서 농축되니까 고분자 유기물을 만들어져. 고분자 유기물, 분자를 좀 더 크다는 얘기겠지? 자, 고분자 유기물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도대체 이 고분자 유기물은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 짐작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분자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을 만들고요. 그 다음 핵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아직 이것은 생명체 될 수 없어요. 단지 유기물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러한 고분자 유기물들이 물속에서 다시 한번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진 것이 코아세르베이트야.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코아세르베이트 또는 마이크로스피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코아세르베이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물속에서 만들어진 이런 단백질들이 이렇게 있으면
물 분자에 의해서 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 분자들이 단백질 둘러싸요. 단백질을 둘러싸서 이렇게 막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요 사이에 들어간 것이 단백질인데 주변에 작은 단백질을 모아요. 모은 다음에 이 단백질이 점점 커져. 어느 정도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 마치 세포 분열하듯이 나눠주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마치 세포 분열하듯이. 그래서 이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동종의 생명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생명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중간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이 코아세르베이트가 좀 더 발전해서 최초의 생명체를 만듭니다. 최초의 생명체를 만들어요. 물론 여기서도 너무 좀 사기성이 짙은 비약이 존재하죠. 생명체가 없는데 여기 생명이 없는데 갑자기 생명체가 뜬금없이 뚝 튀어나왔어요. 이 과정을 사실은 뚜렷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 최초의 생명체가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 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하는데 얘가 과연 광합성을 할까 세포를 할까? 얘가 독립영의 생물일까 종속영의 생물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얘가 독립영의 생물로서 광합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대기 중에 CO2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는 종속영양생물이 처음으로 출현합니다. 종속영양생물이 출현해. 종속영양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호흡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 세포호흡을 할 때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먹고 사는 놈인데 그 유기물들은 물속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먹고 사는 놈인데 이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반드시 꼭 산소가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산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산소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최초로 만들어진 종속유한 생물은 세포호흡을 했겠지만 그때는 굳이 산소가 필요 없이 산소에 필요 없이 세포호흡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네는 유산소호흡이 아닌 무산소호흡을 하는 생물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생명체는 산소의 도움 없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먹고 사는 무산소호흡을 하는 종속영양생물이 출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열심히 세포호흡을 해요. 그러면 유기물을 분해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이제 발생했을 것이고요. 이 이산화탄소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생명체가 등장했겠지. 자, 이제 이산화탄소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강한 햇빛도 존재하니까 이때부터는 종속영양생물이 아닌 독립영양생물을 출현했겠죠.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했습니다. 이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짐작하다시피 광합성을 수소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이렇게 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열심히 광합성을 해요. 그럼 광합성한 결과 기체가 발생이 되는데 그 기체가 무슨 기체가? 광합성 결과 무슨 기체가 발생해? 산소 기체가 발생해요. 여기에서 산소 기체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진 생물은 산소가 필요치 않은 무산소 호흡을 하는 종속영양생물이지만 그 다음에 산소가 등장했으니까 요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똑같은 종속영양생물이지만 똑같은 종속영양생물이지만 이때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 유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그 다음에 등장했겠구나라는 사실 알 수 있겠지. 빨리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종속영양생물, 무산소호흡을 하는 종속영양생물,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독립영양생물, 그 다음에 유산소호흡을 하는 종속영양생물, 이렇게 순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고 여기서 산소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무산소호흡을 하는 종속영양생물이나 광합성을 하는 독립영양생물, 그 다음 유산소호흡을 하는 종속영양생물들이 전부 다 물속에서 생겨났어요. 왜 그러냐면 땅 위로 올라올 수가 없었어. 왜? 강력한 자외선 때문에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겠지.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바닷속에서, 해양, 바닷속에서 살았던 생물들입니다. 바닷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 그렇지만 여기서 산소가 발생했고요. 이 산소가 성층권으로 올라가서 오존층을 형성했겠지. 오존층을 형성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자외선을 차단해 준단 말이야.
자외선 차단시켜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생물들이 전부 다 물 속에 살았지만 이러한 생물들이 이제 땅 위로 올라올 수 있었겠죠. 육상 생물이 출현했다라는 거죠. 이 육상 생물이 출현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산소의 발생이 있고 그 산소의 발생 결과 오존층이 형성되고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줌에 따라서 물속에 살던 생물들이 땅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순서, 요 세 개의 순서 논리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 부분은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생물들은 전부 다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원행세포야. 원행세포. 그래서 이제 세포의 진화 과정을 한번 보자. 자, 세포의 진화 과정 한번 보자. 세포의 진화 과정. 자, 요 세포의 진화라고 하는 거. 요 세포의 진화 과정은요, 크게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원의 세포가 진의 세포로, 또 하나는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것은, 원의 세포라고 하는 것이, 진핵 세포로 진화했음을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원핵 세포가 진핵 세포로 진화했고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설명드릴 거고 일단 여러분이 두 가지 단어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막 진화설이 있어요. 막 진화설. 요거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단어를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는 세포 내 공생설, 그 다음에 하나는 막 진화설이야. 그래서 이 세포 내 공생설과 막 진화설은 둘 다 원핵 세포가 진핵 세포로 어떻게 진화했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공통점은 원핵 세포가 진핵 세포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이론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어떻게 생성됐는가, 그러니까 원핵 세포에는 존재하지 않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진핵 세포 내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이론이고요. 막 진화설이라고 하는 것은 진핵 세포 내에 존재하는 핵막이 어떤 과정을 통해 생성됐고, 그 다음에 막 구조기관, 막 구조기관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막 진화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어떻게 해서 원핵 세포가 진핵 세포로 진화했음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 전에 원핵 세포가 도대체 무엇이고 진핵 세포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 제가 원핵 세포가 어떻게 진핵 세포로 진화했는가를 설명하게 되는데 뜬구름 잡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핵 세포 한번 보자. 자, 진핵 세포 한번 보십시다. 자, 진핵 세포. 자, 우리가 저번에 세포의 구조 배웠는데 그 세포의 구조를 배울 때 진핵 세포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진핵 세포라고 하는 것은 특징을 본다면 얘는 핵막이 존재해요. 핵막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핵과 세포질의 구분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DNA가 당연히 DNA가 존재하겠죠. 핵 속에 DNA가 존재하는데 이 DNA가 사슬형으로 되어 있어요. 쭉 체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히스톤 단백질이 존재해요. 히스톤 단백질이 존재하고 히스톤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얘가 염색 사의 형태로 존재한다. 단백질과 DNA가 결합해서 염색 사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DNA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막구조기관이 존재한다. 막구조기관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 중에서 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리보솜이라든가 중심체라든가 이거 빼버리고 뭐 예를 든다면 소포체라든가 골지체라든가 리소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에코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진핵세포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도 존재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물론 동물이냐 식물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존재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갖고 있는 특징은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저번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 특징으로서는 얘는 자체적인 DNA를 가지고 있어요. 자체적인 DNA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리보솜 70S. 그렇죠. 리보솜을 가지고 있고 이 리보솜의 침략 개수가 70S예요. 그다음에 얘네는 전부 다 이중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 요 특징은 그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DNA를 가지고 있는데 요 DNA는 고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리형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겠죠? 고리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히스톤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스톤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이것도 저번에 100만 번 정도 강조했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진핵 세포에 대해서 쭉 설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원핵 세포의 특징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 진핵 세포의 특징보다 원핵 세포의 특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원핵 세포의 특징 한번 보자. 자, 원핵 세포는 진핵 세포의 반대겠죠. 얘는 핵막이 존재하지 않아요. 핵막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핵과 세포질의 구분이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세포막으로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원핵 세포 안에서 볼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지. 얘는 오로지 DNA하고 그 다음에 리보솜만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DNA와 리보솜만 관측이 가능한데 여기 있는 요 DNA는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얘는 생긴 모양이 고리형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존재하는 이 리보솜은 침략 개수가 70S로서 좀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또 예를 든다면 얘는 막구조 기관이 없습니다. 막구조 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 원핵 세포의 대표 예로 뭐가 있습니까? 이 원핵 세포의 대표 예로는 세균이 바로 대표적인 원핵 세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균 중에서도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 진정세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세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균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고세균 또는 시원세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진정세균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균 그러면은 진정세균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벽을 갖고 있는데 이 원의 세포, 세균의 세포벽의 성분이 어떤 성분이지? 키틴. 이라고 할 뻔. 소위 힘내시고요. 펩티도 글리칸. 봐봐요. 이름이 어렵잖아요. 이름이 뭐가 어렵습니까? 펩티도 글리칸 성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핵 세포의 특징이야. 오케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진핵세포는 세포벽이 없어요? 있습니다.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있어요. 식물세포의 세포벽은 어떤 성분이야? 셀룰로스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곰팡이는 키틴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그 다음에 원핵세포의 특징 하나 더 있는데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 기억하는 친구 있나? 얘는 세포 막에 효소가 어떻다? 효소가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쵸? 그러니까 효소가 세포 막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세균, 원핵 세포의 물질 대사는 주로 세포 막에서 진행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물질 대사가 여기서 세포 막에서 주로 물질 대사가 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원핵 세포의 특징 일단 딱 기억하시고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거는 암기야. 생물은 암기야. 그쵸? 그러니까 딱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핵세포의 특징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진핵세포의 특징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은 이러한 원핵세포가 어떻게 진핵세포로 진화했는가 그 진화 과정을 한번 볼 거야. 그쵸? 자, 먼저 세포 내 공생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세포 내 공생설. 제가 이번에 이제 모비사 문제를 출제했어요. 출제해서
다른 태무 선생님한테 이런 문제 내려고 합니다. 한번 봐주시고 했더니 선생님들이 막 문제가 빗발칩니다. 이 문제 빼주세요. 저 문제 빼주세요 하면서 지금 선생님들이 막 문제 빼달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만드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20문제를 냈는데 벌써 한 6, 7문제를 선생님들이 빼달라고 이건 안 된다고 억까. 예, 빼달라고 해서 새로 지금 문제를 뽑아야 돼요. 난 쉽게 냈다고 냈는데 예, 선생님들이 막 그러시네. 자, 세분의 공생설 한번 보자. 자, 떡집 오픈했습니다. 이따가 떡집 개업 떡을 또 돌릴 수도 있어요. 예. 개엄떡이요? 아니요. 개엄떡이요? 개업 떡을 돌릴 수 있는데 맛집으로 소문났죠? 예, 경만 떡집이라고 맛집으로 소문난 떡집이 오픈 앞두고 있습니다. 예. 주고 싶어요? 예. 자, 세 그건 분의 죽집에서 가요. 자, 세 분의 공생설 한번 보자. 세 분의 공생설은 원의 세포가 진의 세포로 진화했는데 얘는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설명한 이론이에요. 자, 공생. 준서, 네. 공생이 뭔 뜻이야? 같이 붙어 사는. 같이 사는 거, 그렇죠? 더불어 그쵸? 잘 살아가는 거. 같이 사는 거를 바로 공생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자. 여기에 세균이 있었어요. 세균이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호기성 세균.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면 뭐야? 세포 호흡을 하는 세균이겠지, 그렇지? 하나는 뭘까? 광합성 세균이에요. 광합성 세균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숙주세포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숙주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 살지 않고요. 이 호기성 세균과 이 광합성 세균은 이 숙주세포가 잡아먹었어요. 뭐 잡아먹었는지 아니면 지네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얘네가 잡아먹습니다. 잡아먹게 되면 이 숙주세포가 갖고 있는 세포막의 일부가 안쪽으로 함몰돼요. 이렇게 함몰되면서 이 호기성 세균, 색깔 좀 다르게 볼까? 호기성 세균 이렇게 색깔 좀 다르게 볼게요. 호기성 세균이 있고 그 다음에 광합성 세균이 이렇게인데 호기성 세균하고 광합성 세균이 요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 작용을 이런 작용을 내포자. 그렇지 내포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내포작용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 자, 내포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이용해서 주머니 만들어 그 다음에 안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첫 번째 특징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거. 두 번째 이렇게 내포작용이 진행되면 세포막의 건널비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반대로 되는 걸 뭐라고 불러? 내포자. 외포작용. 자, 내포작용의 대표 예가 뭐가 있어? 나쁜 병이 들어왔네. 잡아먹어버리자. 식균작용. 그렇죠? 외포작용의 대표 예는 뭐가 있을까? 호르몬. 그죠? 호르몬 분비. 그죠? 호르몬 분비. 그 다음에 흥분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것도 역시 외포작용이야. 그렇죠? 외포작용은 세포막의 건널비가 커진 거고 이것도 역시 에너지가 소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내포작용은 그 타겟팅 되는 물질이 고체냐 액체냐에 따라서 음세포작용, 식세포작용 또는 수용체 매개성 내포작용 뭐 있다 그래서 저거 내가 몰라 된다 그랬었지. 제가 한때는 그걸 막 영어로 막 떠들었었는데 제가 막 해외 나가면 콜라를 마음 놓고 사 먹지 못하지만 쓸데없는 그런 영어는 다 이상하게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 영어로 된 단어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 이런 기억이 나요. 그게 뭐예요? 이상한 그게 거예요. 수용체 매개성 내포작용. 병원에 가서 검사해줘. 근데 콜라 주세요 이거 영어로 기억 못해. 자 보자. 선생님이 콜라를 안 드셔서 그런 거 자 아니에요? 여기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 거야. 자 말려 들어간 다음에 요게 세포막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세포 안으로 분해되지 않고 세포 안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포 내 소기관으로 자리 잡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호기성 세균이 숙주세포 내로 들어와서 이렇게 세포 안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얘는 나중에 뭐가 될까? 얘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가 돼요. 얘는 나중에 뭐가 될까? 염록체가 돼요. 염록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세포 내 공산소리가 다시 한번 말한다. 자, 세포 내 공산소리가 한 것은 미토콘드리아와 염록체가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설명이론이 바로 세포 내 공산소리야. 자, 그러면 진짜 이래? 증거 대봐. 증거 못하면 죽어. 자, 증거 한번 보자. 자, 이거 증거. 자, 이거 증거 한번 보자. 자, 증거. 자,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와 염록체가 세포막이 어떻게 돼 있어? 이중막으로 돼 있어. 이중막으로 돼 있어. 두 겹으로 돼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세균이 원래 세포막을 갖고 있던 얘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같이 중첩돼 버렸잖아. 그렇죠? 겹쳐졌으니까 세포막이 두 겹으로 돼 있잖아. 그렇죠?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는 흔적이 되는 거겠지. 자,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속에는 자체적인 뭘 갖고 있어? DNA를 갖고 있어요. 자체적인 DNA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스스로 자기 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자신의 몸에 대한 설계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자기 복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놀라지 마라. 이거 서프라이즈야. 서프라이즈, 인크레더블, 언빌리버블, 판타스틱. 판타스틱, 어쩜. 어썸 이걸 다 합쳐서 다 합치면 영어 한 단어로 와우가 되겠죠. 그렇죠? 예, 와우가 되는데. 자, 이거 DNA 갖고 있어. 자기 복제를 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DNA가 사슬형으로 돼 있어, 고리형으로 돼 있어. 고리형으로 돼 있어. 고리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 뭐가 없어? 히스톤 단백질 없어. 메이오. 히스톤 단백질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리형으로 생겼다, 히스톤 단백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액 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특징이잖아. 이렇게 그 특징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염록체는 아주 옛날에는 하나의 원액 세포였구나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이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속에는 자체적인 리보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자체적인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스스로 물질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스스로 물질을 합성할 수 있다는 얘기야. 스스로 물질을 합성할 수 있어. 설계도도 갖고 있고 그 물질을 만들 수 있어.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리보솜의 사이즈가 어때요? 70S. 침단 개수가 70S. 스몰 사이즈가 갖고 있어요. 바로 어디 있어? 여기. 원액 세포가 70S잖아. 그렇죠? 얘도 70S. 근데 이 진핵세포의 리보솜은요, 정상적인 리보솜은 얘 진핵세포에 리보솜이 있단 말이야. 여기 안에 리보솜이 있는데 진핵세포의 정상적인 리보솜의 침단 개수는 80S예요. 좀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좀 큽니다. 근데 원액세포 건 작거든. 리보솜이 이 미토콘드리아 염록체의 리보솜이 원액세포의 리보솜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이걸 영어로 한 단어 표현한다 뭐야? 와우. 그렇죠? 야, 영어도 배운다. 자, 그러면 영어를 잘 못하는 지우. 자, 이거를 영어 한 단어로. 와우. 너는 지우고, 그렇죠? 이거는 와우야, 그렇죠? 오. 왜? 예. 놀라게. 자, 그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중학교 과정 좀 벗어납니다. 중학교 과정 좀 벗어난 건데 이 미토콘드리아 염록체가 막구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세균 같은 경우는 세포막에 효소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물질에서 어마무시하게 잘 일어납니다라고 설명했잖아, 그렇지?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안에는 엄청나게 막이 발달된 내막이 존재해요. 내막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구조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특징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포 내 공생선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포 내 공생선 말고, 자, 두 번째 이론, 소위
원의 세포가 진의 세포로 진화해서 보여주는 두 번째 이론이 뭐죠? 책이 안 나오죠? 주목하셔야 됩니다. 막 진화설. 막 진화설. 자, 이걸 저기 경관 리슨 앤 리피트 막 진화설. 한국말 잘하네. 남들 뭐 한국 사람 줄 알겠네. 자, 이번에는 아니. 예? 너무 아쉽다. 아, 토종 예. 한국인이. 자, 그다음에 막 진화설 한번 너가 보자. 무슨 닭이냐? 난 토종 중국인이잖아. 자, 막 진화설 한번 보자. 막 진화설. 막 진화설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진화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세포 막이 진화한다 그 뜻이야. 마구잡이로 진화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막 진화설이야. 요 막 진화설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막이 진화해서 말이 안 돼. 진화해서 핵막 그다음에 막 구조 기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성했는가를 설명 이론이 바로 막 진화설입니다. 자, 이거 그림 그려야 되겠네 또. 자, 원행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원행 세포가 있고 이렇게 DNA가 있다 치자. 그러면 이 세포막의 일부가 안으로 함몰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안으로 이렇게 함몰되는 거야. 아 이거 이렇게 봤는데 여기 있어. 이렇게 함몰되는 거야. 그럼 너무 리얼하게 잘 줬다. 저 사람 움직임 맞네. 네. 이렇게 안으로 함몰되는 거야. 세포막이. 그래서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요 부분이 뭘 만든 거야? 핵막을 만든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바뀌어서 소포체도 만들고 골체도 만들고 이거 떨어져 나가서 주머니도 만들고 막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의 일부가 안으로 함몰되어서 여러 가지 막성 소기하는 핵막과 막 구조기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막 진화설인데 그럼 진짜야? 증거 한번 대봐. 증거. 프로프. 자, 증거는 핵막하고요. 핵막이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막하고요. 그 다음에 막 구조 기관. 소포체, 골체는 뭐죠? 막 구조 기관의 성분하고 그 다음에 세포막의 성분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이런 증거를 가지고서 막 진화설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소위 이해했죠? 지금 떡집 주어 떡집 아니죠 아직? 네. 항생소 먹고 점심에 못 예. 라이벌 떡집에 밀렸어요. 네? 라이벌 떡집에 떡집이 밀렸어요. 그래서 망했군요. 폐업했군요. 예, 지금 주어 떡집이 지금 소문이 퍼져가지고 맛집이라고. 예. 네. 그 지금 소희는 우리가 그래서 떡집이 오픈했다는 게 뭔지 모르죠? 알걸요? 알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전에도 한번 여쭤보죠. 그런가요? 우리가 여기서 졸면 떡실신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떡집 오픈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맛집을 통하는 떡집이 경관 떡집이라고 아주 맛집으로 소문났습니다. 예. 근데 항상 그날 밤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못 풀어요. 야, 그러면 어떻게 이틀 내내자. 자, 요거 하나도 빼먹을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포의 진화 과정, 세포 내 공생설 앤드 막진화설 두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 좋아, 생물이 진화가 일어났어? 이렇게 진화됐다는 거야? 근데 진짜 진화가 일어난 거야? 나 못 믿겠어. 진화한 거 증거 대봐. 자, 진화의 증거. 그거 아니 집 영화 자, 나. 진화의 증거가 정말로 진화가 일어납니까? 그 진화의 증거 한번 내보세요. 자, 진화의 증거.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세포 내 공생설이라든가 이런 거 잘 안 가리켜요. 왜 그러냐면 이게 believe it or not입니다.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저기 누구 있지? 예, 저기 지원이 같은 경우는 창조설 믿잖아요. 그래서 창조설 믿는 거죠. 교회 다니잖아요. 예, 그 창조설 믿는 거죠. 너도 교회 다니잖아. 아닌데요? 그 성당 다니잖아. 안 다닌데요? 아무것도 안 다녀?
그러니까 그렇지. 절단이잖아. 윤석, 성당이네.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성당 다니지? 뭐야, 아니야? 절을 다닌다고. 전 학교 다녀요. 지우, 너 교회 다니지? 성당 다니지? 아무다 왜 다니래? 전 학교 다녀요. 넌 됐고요. 왜요? 여기 준석, 너 네. 교회 다니지? 절단이에요. 절 다녀요? 근데 왜 그래? 자, 진화 한번 글씨가 안 보여요. 아니죠. 절 다니니까 자꾸 이러는 거죠. 이 진짜 글씨가 안 보여요. 얘는 저기 절 다니는 거 맞습니다. 제가 알아요. 진짜 글씨가 안 얘는 중2거든요. 그래서 절 다니죠. 중3 아, 아니에요? 중3이구나. 저기 니네 둘이 절 다니구나. 저희가 한참 중2병. 그렇죠. 중2라서 절에 가야죠. 예? 또 정말 또 중2라서. 자, 진화 보자. 왜 중이 저를 가요? 자, 정말로 진화가 일어났나 한번 보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화석상의 증거가 있어요. 화석상의 증거. 그러니까 정말로 진화가 일어났어? 증거대가 알 때 딱 꺼내주는 거죠. 그렇죠? 화석을 딱 꺼내주는 거야. 그러면 이걸 보고서 아 진짜 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렇죠? 이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생물의 흔적이에요. 옛날에 생물이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생겼잖아 하고 그 과거 생물과 현재 생물의 차이를 비교 설명할 수 있겠죠. 이 화석이 될 수 있는 것은 뭐 그 생물의 사체라든가 알 또는 뭐 흔적 이런 것들이 바로 화석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과거 생물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뭐 예를 든다면 말의 발가락을 보면 처음에 이게 말의 발가락 숫자가 4개였어요. 근데 그것이 2개에서 1개로 발가락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발가락이? 아니죠. 그러니까 발이 하나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 발가락 숫자가 줄어들면서 더 잘 달릴 수 있게끔 진화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시조새가 있습니다. 시조새. 자, 시조새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진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시조새입니다. 시조새인데 이 시조새는 조류의 특징과 파충류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 조류의 특징은 뭘 갖고 있냐면 새와 같은 부리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파충류의 특징으로서는 날개에 발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파충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파충류의 특징도 갖고 있고 조류의 특징도 갖고 있고 그래서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는 중간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화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를 줘요. 이 정보를 주는데 이 화석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냐에 따라서 화석의 종류를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종류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 하나는 표준화석이 있고요. 하나는 시상화석이에요. 자, 둘 다 화석인데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좀 달라. 먼저 표준화석 이름, 그 다음에 하나 시상화석. 자, 시상화석 이렇게 기억하자. 시대 상황을 알려준다. 시상 뭐야? 시대 상황을 알려준다. 오케이? 네. 시대 상황을 알려준 거야. 자,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파충류. 공룡이 있죠, 공룡. 이 공룡은 어느 시대에 살았냐면 얘는 공룡은 중생대만 살았습니다. 고생대에 없었어요. 중생대만 딱 살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땅을 막 파봤더니 거기에 공룡 화석이 있고 그 옆에 이름 모를 화석이 있어. 그러면 그 이름 모를 화석은 아마도 무슨 시대에 살았을 것이다? 중생대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 바로 표준화석이라고 해요. 표준화석. 그 다음에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상황, 즉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야. 예를 든다면 산호 화석이 있다 치자.
그럼 이 산호라고 하는 것은 어디 살지? 산꼭대기에 사는? 바닷속. 따뜻한 바다. 그렇죠. 얕은 바다. 그렇죠? 따뜻한. 얕은 바다. 그러니까 온난하고 얕은 바다 속에 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을 파봤더니 거기 산호 화석이 있어. 그럼 옛날에 거기가 뭐였다는 얘기야? 바다였다는 얘기야. 그 옆에 또 난생 처음 보는 생명체의 화석이 있어요. 아마도 이 생명체도 바다 속에 살았겠구나라는 사실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시대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바로 시상화석이라고 합니다. 화석. 그러니까 뭐 시상화석의 대표로 뭐 조개도 있겠지, 그렇죠? 조개라고 하는 조개도 있단 말이야. 산꼭대기에 막 올라서 땅을 막 파봤더니 거기 조개 화석이 발견됐어. 뭔 뜻이야? 바다였다. 옛날에 바다였거나 아니면 거기가 조개구이집이었거나 뭐 그렇겠지, 그렇지? 옛날에 조개구이집. 공룡들한테 맛집을 통하는 그렇죠? 조개구이집이 거기서 번성할 수도 있고요. 조개떡. 자, 여기 화석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석을 보면은 과거에는 생물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것이 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것이 좀 중요해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진짜 진화가 일어났어 증거돼봐라고 하는데 첫 번째 증거는 화석을 보여주는 거죠. 화석을 딱 보여주면 진화가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알려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야 뜯어볼래? 뜯어보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뜯어보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 표현해? 배를 갈라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배를 갈라보자를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해부학상. 해부해보자. 그래서 그걸 해부학상의 증거다. 이 해부학상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체가 있을 때 그 생명체의 구조를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그 생명체의 구조를 분석해서 그 생명체의 기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바로 해부학상의 증거라고 불러요. 이 해부학상의 증거는 단어가 모두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세 가지가. 자, 첫 번째. 임포트. 상동기관. 자, 상동기관. 상동할 때 상동이 무슨 뜻이야? 이상동기관. 상동기관 서로 같다는 뜻이겠지? 자, 이 상동기관은 서로 두 종의 다른 생물을 비교하는 거야.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는 거야. 그 구조 분석했더니 구조가 매우 유사해요. 서로 다른 종의 생물인데 구조를 보니까 구조가 유사해. 구조가 비슷해.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쓰임새는 서로 달라. 용도는 서로 달라. 이게 뭔 뜻일까? 이 구조가 비슷하다는 얘기 뭐야? 발생 기원이 같다는 얘기야. 발생 기원이. 그러니까 처음에 똑같이 만들어졌어. 근데 서로 쓰임새가 서로 지금 현재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 뭐야? 환경의 차이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런 기원을 바로 상동기관이라고 불러요. 대표로 뭐가 있냐면 손 한번 저기 앞다리 이렇게 봐요. 그렇지. 여기 강이의 앞다리. 앞발 아니에요? 앞팔. 이게 또 정해서 또 옆에 또 내려놓는다. 또 난 시안해 하면서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래. 아까 저기 떡집 오픈했다가 망한 경관이 앞다리. 족발이다. 경관이 앞다리. 진짜 앞다리. 이거 꼭 책에 경관을 쓸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이름 쓰면 돼요. 오케이, 대석 앞다리. 앞다리. 자, 그다음에 새의 날개. 치킨? 그다음에 고래의 앞 진덩이, 또 가슴 진덩이. 얘네를 보게 되면 얘네는 구조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관의 앞다리나 새의 날개나 그다음에 고래의 앞 진덩이는 구조가 똑같아. 구조가 똑같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발생 기원이 같다는 얘기야. 발생 기원이 같은데 서로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진화했다라고 보여주는 기관을 우리는 상동기관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상동기관이 있으면 요게 반대 개념도 있겠죠. 사기관. 상사예요? 상기하는 기관. 상사기관.
상사기관. 자, 이 상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비슷한 서로 반대야. 얘는 구조가 서로 달라. 근데 세이. 용도가 매우 유사해. 이건 뭔 뜻일까? 발생한 기원은 전혀 달라. 근데 환경이 비슷하니까 비슷한 쪽으로 진화했다는 얘기지. 그렇죠? 발생 기원은 다르지만 환경이 비슷하니까 같은 쪽으로 진화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새의 날개, 치킨. 그 다음에 곤충의 날개. 새의 날개나 곤충의 날개나 용도 비슷하잖아. 그렇죠? 전부 다 공중부양을 쓴단 말이야. 근데 발생 기원을 보게 되면 새의 날개는 앞다리가 바뀌어서 된 거고요. 앞다리가 변해서 된 거고, 곤충의 날개는 표피가 변해서 날개된 거야. 그러니까 발생 기원이 서로 달라요. 그렇지만 비슷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같은 쪽으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야? 상사기원이야. 그러니까 상동기원과 상사기원은 이 해부학상의 증거로서 정말로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세 가지 아까 말했는데 지금 상동기관, 상사기관 두 가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흔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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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이 귀 움직여봐. 진짜 움직이는. 누가 귀 움직이라 했지? 누가 뭐라 그랬어? 저기 왜 안 돼? 움직이는. 좀 된다. 이게 제가 나한테 보면서 안 보여 이게? 보이잖아. 이렇게 대석쌤 하실 수 이게 있어요? 자랑스럽게. 대석쌤 돼요? 이게 돼? 예. 거의 난 그건 거의 저 짐승들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예. 너 돼요, 소희? 안 돼요? 지금 너 되지? 대석쌤은 돼요? 너 될 것 같아. 나 안 돼요. 너 돼? 나? 특이한 사람이라고 보였네. 아니야. 우리가 예상치 못했는데 윤서도 돼요. 안 돼요? 안 그게 안 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정상 아닌데. 자, 흔적기인데 흔적기는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사용을 했어요. 옛날에는 길을 이렇게 날아다닌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썼는데 오랫동안 미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단 퇴화. 말이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퇴화됐어. 꼬리뼈? 퇴화돼서 그냥 흔적만 남아있는 거야. 대표 예로 꼬리뼈? 꼬랑지뼈, 꼬리뼈. 꼬랑지뼈예요? 아니요, 꼬리뼈입니다. 꼬리뼈, 사람의 꼬리뼈라든가 그 다음에 귀를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요. 그걸 동의근이라고 해요. 귀이. 동의근. 귀를 움직이는. 귀를 움직이는 근육, 동의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충수, 그러니까 맹장. 우리가 맹장염을 충수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충수가 예전에는 우리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화기관이었었고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는데 지금 쓰지 않다 보니까 퇴화돼서 지금 흔적만 남아있죠. 근데 거기 이제 음식물 찌꺼기가 튀어서 맹장염. 염증 생기면 맹장염, 아이고 배야 해서 막 태우들 불러서 병원 가서 수술하고 그러겠죠. 그다음에 동의근은 이제 귀를 움직이는 근육,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 거의 동물과 비슷한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착 생활하지 않고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항상 귀를 쫑긋 세우면서 우리가 주변의 소리를 많이 좀 주의 있게 좀 들을 필요가 있었겠지. 근데 정착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또 같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외부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되니까 굳이 귀를 쫑긋 세워서 이렇게 맞게 관심 있게 볼 필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귀 근육이 거의 퇴화돼서 오는데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원심. 아직도 계속 혹시 누가 날 욕하는 사람 있나? 막 이렇게 항상 그 사람도 세워서 귀 못 움직이시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펄펄. 죽을래? 자, 이건 흔적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해박생의 증거, 상동기관, 상사기관, 그 다음에 흔적기관 세 가지 기억.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생화학적 증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생화학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생화학목이 그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유형 관계,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형 관계가 크면 클수록 DNA 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백질 조성이라든가 단백질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유사성이 매우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 유형 관계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단백질의 유사성 정도가 92% 정도입니다. 오, 매우 가까워요. 그 대표 예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코끼리네요. 붉은 털 원숭이라고 있어요. 들어봤는데. 붉은 털 처음 듣는 거 아닐 것 같아요. 소희, 붉은 털 원숭이 처음 듣나? 어디서 들었죠? 책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책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 저 기억나는 것 같아요. 토끼랑 그 에이즈?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서 AIDS,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부르죠. 혹시 AIQS예요? 아니요. 후천성 IQ 결핍증? 자, 이거 불타면서 어디서 들어봤지? 맞아요, 그거예요. 이거 RH 혈액형. 맞다, 그래서 알겠지. 토끼랑 토끼. 토끼랑 딱 어. 피 빼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요 RH 토끼를 요 진짜. RH 응집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요 RH 응집원은 누구도 갖고 있어? 우리 갖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RH 응집원이 있고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도 똑같이 얘를 갖고 있단 말이야. 뭐야? RH 플러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백질 조성이 비슷한 거야. 왜? 붉은털 원숭이하고 우리 사람은 유전적으로 유형 관계 어때요? 매우 가깝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주원이 너의 조상이 원숭이야. 맞긴 한데 기분이 나쁘죠. 개구리라고? 아니야, 원숭이야. 원숭이가 개구리의 못하고. 자, 네 번째 잘 봅시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발생학적 증거. 그게 뭐죠? 자, 발생학적 증거라고 하는 거야. 자, 발생학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체의 발생 과정을 보면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발생이 뭐야? 발생이 뭐야? 태어나네요. 이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란이잖아. 수정란이 세포를 과정을 발생이라고 그러잖아. 알죠. 그렇죠?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 발생학적 증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게 수정란이 있고요. 수정란이 있고 이제 수정란이 발생 과정 거친단 말이야. 그럼 난화 과정 거쳐. 그다음에 어린 개체가 될 때까지 과정 보면 처음에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왜 이렇게 비율이 저래요? 아무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가상이 작아서 되는데 이게 어류냐 파충류냐 포류냐 상관없이 이 발생 초기의 모습을 보면 마치 번데기 문반처럼 생겼는데 이 발생 초기의 모습은 어류나 조류나 포유나 파충류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거쳤던 형태를 한번 표현하고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상관없이 이 발생 초기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요 발생 초기의 모습은 종의 관계가 어떻다? 다 똑같아. 이런 이론이 바로 발생 방법론인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수업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안 가르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남아 있어 이게. 그래서 이거를 발생 반복설이라고 불러요. 발생 반복설이라고 하고 해켈이라는 사람이 제안했는데 좀 어려운 말이야. 그냥 지나가도 돼요. 자, 발생 반복설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 어려운 말이지.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대체 발생은 대통 발생을 반복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생명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동안 지나쳤던 부분을 한번 다 표현하고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발생 초기의 모습은 어류와 똑같아요. 뭐야? 옛날 어류의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요 중간쯤 오게 되면 네. 파충류하고도 비슷해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류에서 파충류, 그다음에 포유류 우리가 지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렇지? 그냥 이런 거야.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 이거 다 사실 그림 조작돼서 사실 이게 해외에서는 거의 인정하지 못했는데 해외에서는 탄핵당했죠.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 며칠 상간으로 그 헌법재판소 그게 갑자기요? 저기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와서 계속 뉴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보에서. 아씨 오늘 안 나옵니다. 다음 주에 한대요. 저는 오늘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3월 21일 날 발표할 걸로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 18일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내일 모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왜 그러냐면 탄핵이 그 발표된 게 몇월 며칠이지? 1, 2, 3이잖아. 네. 그러니까 거꾸로 3, 2, 1 해갖고 그때 아마 우리가 시작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나요? 별로요? 1, 2, 3이니까 3, 2, 3월 22일, 3, 2일 거꾸로 해서 그렇죠. 과학적 맞죠? 이신의 초기. 네, 틀렸네요. 자, 그럼 다섯 번째. 왜 이렇게 많아요? 자, 지리분포상의 증거라고 했어요. 지리분포상의 증거. 자, 지리분포상의 증거라고 하면 뭐죠? 어떤 거냐면 어떤 똑같은 종의 같은 형질의 어떤 생물의 종이 있다. 진짜 예를 들어서 핀치새가 있다. 진짜 핀치새가 있는데 이 핀치새가 지리적으로 격리돼 있어요. 지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 원래 같이 뭘 살다가 지리적으로 분리가 된 거야. 그래서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한 놈은 섬으로 갔고요. 한 놈은 육지로 갈라졌어. 이렇게. 그러면 원래 같이 살던 종이었었는데 섬으로 딱 땅이 분리가 돼서 섬으로 갔어. 그러니까 그쪽에는 벌레가 많이 없어. 벌레가 없고 이쪽에는 열매가 굉장히 많아. 육지는 반대로 벌레가 상대적으로 많지. 벌레가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핀치새인데 이쪽에 섬 쪽으로 떨어진 그 핀치새 같은 경우는 열매를 먹어야 되니까 부리가 이렇게 크고 뭉툭한 이런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주종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벌레가 상대적으로 많은 육지 쪽으로 간 핀치새 같은 경우는 뾰족한, 날카롭고 뾰족한 부리를 갖고 있는 핀치새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열매가 많은 쪽에서는 이렇게 크고 뭉툭한 이 부리가 유리하고요. 벌레 잡아먹기 위해선 뾰족하고 날카로운 부리가 벌레 잡기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종이었었는데 지리적으로 서로 갈라지고요. 지리적으로 갈라지니까 환경이 달라지고요.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생물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분화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진화는 일어난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다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진화의 증거야. 자, 진화의 증거인데 이름은 다시 한번 좀 되새김하자. 되새기고 여기서 누가 목소리가 좋지? 없어. 저요. 내가 해야 되겠네. 네. 내가 해야 되겠네. 네가 목소리 좋아요? 대석쌤보다는요? 한번 물어볼까? 저기 경만아, 주원이 목소리 좋으니? 그렇다고 토할 필요는 없잖아. 예. 자, 지금 주원이가 주목을 쥐었어요. 주목을 준 게 아닌데. 자, 진화의 증거, 화석상의 증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두 번째 있어. 비교 해박상의 증거. 해박상의 증거라도 하고 앞에 비교자를 붙여서 비교 해박상의 증거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화학적 증거. 생화학적 증거. 그다음 네 번째 발생 증거, 지리분포상 증거 이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 차고 넘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진화가 일어났어? 좋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진화의 증거가 차고 넘치네. 차고 넘쳐. 그러면 진화가 일어난 건 인정하겠어. 근데 어떻게 진화가 일어난 거야? 진화 과정 설명해봐.
아 밑에 것도 없어. 또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래. 그럼 또 진화 과정을 설명해야 되겠지. 자, 진화가 어떻게 이런 걸 설명할 텐데, 요 진화 과정은 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네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 둘,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되게 중요해요. 나머지 두 가지는 쓰레기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쓰레기야. 자, 첫 번째, 먼저 단어부터 좀 잘 익혀놓자. 용설이라 불러요. 용불용설이 아니라 용불용설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그래, 지원이한테 물어보자. 지원아, 이게 뭔 뜻이야? 드래곤, 파이어 드래곤이 이런 뜻이에요? 놓고 안 놓고? 응? 아니에요. 이게 설이라고 하는 것은 썰. 예스. 가설 이런 거. 지영이, 그러면 누구 읽어봐. 내가 읽어? 내가 읽어. 띠로리. 띠로리. 자, 용불용설이 뭔 뜻인지. 소희, 용불용설이 뭔 뜻이야? 용불용설이 뭔 뜻인가? 드래곤, 파이어 드래곤은? 용이 녹지 않는다. 틀려도 좋아요. 틀려도 그러면 용이 용감하지 않다. 그래, 지우 뭔 뜻이야? 누구한테 물어봐 그럼. 준서? 알았어. 준서 뭔 뜻이야? 그게 누구예요? 저요? 준서. 이게 용이 녹지 않는다. 쓴다는 얘기야. 사용한다는 얘기야. 알고 있었어요. 불용은 뭐야? 안 안 써요. 쓴다. 안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화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하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해야 발달.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경관이가 귀를 움직여서 하늘 날겠다고 그러잖아. 그럼 계속 연습하면 어떻게 돼? 귀가 늘어나서 이거 귀를 펄럭이면서 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연습해야 돼. 책 볼 때도 손 안 넘기고 귀가 이렇게 해서 척척 넘길 수도 있겠지. 그렇지? 넘길 수 있는 거고 호 이렇게 비빌 때도 손 안 하고 비가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 오면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비가 오면 귀를 갖고 모자라게 만들어서 그렇죠? 비 안 맞을 수 있고. 그거 쓰면 이렇게 되는 건데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용불용설이라고. 기가 없어져. 기가 없어. 에이. 기는 그래도 듣는데 쓰죠. 자, 이거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지. 자연 선택설이라고 있어요. 자연 선택설. 이 자연 선택설을 다른 말로 적자 생존론이라고 해요. 적자 생존의 물. 적자. 적자 생존. 자, 여기서 적자라는 뜻이 뭐예요? 적자. 빨갱이. 적자 봅시다. 적자. 진짜. 불굴 적 아니에요? 아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적자는 적응하는 자. 적응하는 놈이 살아남는다라는 뜻이에요. 적응하는 놈이. 그러면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도태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놈이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 또는 자연 선택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면 자연 선택설은 진화론의 한 굉장히 큰 그 방향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지만 이게 사회과학에 잘못 적용되면서 많은 희생자를 낳았죠. 이걸 우리 인간한테 정보를 뭐야? 히틀러.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여기서 잘 적응하고 힘있고 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고 힘없는 건 도태되는 거지. 그래서 힘없는 니네가 우리가 공격해도 돼, 잡아먹어도 돼. 이런 이론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적자 생존론에 기반해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많이 지금 너 뒤에 누구 있어? 왜 자꾸 뒤로 가? 누가 있나? 인기척이 느끼고. 지금 왜? 너 7시에 약속 있어? 네. 어? 네.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네. 밥은 안 먹어.
너 친구 봐. 제임스 봐. 자,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빵. 설명 봅시다. 빵.